오프사이드 시즌 10 14라운드 전반전입니다. 전반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너의 근황은 따단. 네, 제가 새 친구를 사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이거 너의 근황을 하려고 사귄 건 아닙니다. 그 기존에 네. 다 떨어지셨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제가 새 친구를 사귈 때마다 너의 근황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곧 떨어져 나가겠네. 네. 벌써부터 좀 당황하더라고요. 네, 만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전화 인터뷰를 하냐. 자, 오늘은 축구 유튜버로 유명한 페노님을 인터뷰를 해볼까 합니다. 새벽의 축구 전문가님. 네. 많이들 보시죠. 그렇습니다. 네.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님과 전화 인터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성공한 유튜버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네, 본명은 비밀인가요? 본명은 안민호인데요. 네, 제가 페노로 이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안민호로 많이들 안 불러주시고 안민호라고 하면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페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새벽의 축구 전문가는 아마도 네. 해외 축구가 새벽에 주로 해서 그렇죠. 페노는 왜 페노예요? 이게 제가 과거에 브라질의 호나우두를 음, 좋아했거든요. 음. 제가 이제 막 축구를 좋아하던 시기에 이제 브라질 호나우두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라서 그 선수를 정말 좋아했는데 그 선수의 별명이 페노메논이었죠. 근데 이제 페노메논이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커뮤니티 하면 아이디를 페노미노로 만들었어요. 안민호라서.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시작할 때도 페노미노입니다. 맨 처음엔 이랬는데 네. 이게 입에 안 붙는 거죠. 그래서 페노로 했습니다. 페노미노는 약간 미끼 유천입니다. 막 이런 느낌이네. 피르미노입니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래가지고 그리고 페노로만 했어요. 좋은데요? 네. 그리고- 입에 붙어야 돼. 네. 네. 페노미노 하면은 약간 피르미노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언제부터 유튜브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 첫 영상을 올린 건 이제 한 2년 전인데 이제 제대로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해보자 해서 한 거는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그 1년 반 전에 영상이 터졌구나. 그런 건 아닌데 그때 제가 이제 졸업을 했죠. 학교 졸업을 해서 이제 취직을 할까 아니면은 유튜브를 하다가 유튜브를 일단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던 거죠. 취직보다는 유튜브 하던 거를 더 키워보자. 그쵸. 근데 조회수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취직을 당연히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이제 유튜브는 부업 정도 아니면 뭐 제 그냥 취미생활 정도로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이제 그때가 이제 딱 시즌이 시작하는 타이밍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즌은 뭐 리버풀이 어떤 전술을 사용할까 뭐 이런 영상들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갑자기 잘 되면서 내가 원래 축구를 좋아했고 제가 옛날에는 이제 축구 기자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축구 기자에 대한 꿈을 좀 접고 그냥 다른 길로 가고 싶었는데 잘했네. 축구로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사람들도 좋아해주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축구 유튜브를 하면 축구 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지 않을까? 그래 맞아. 요런 생각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그냥 좀 올인을 한 거죠. 잘했네. 좀 축구 기자 있어봐. 힘들어. 내 옆에도 지금 그런 사람 한 명 있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래서 네. 그 유튜브 지금 구독자 수가 몇 명이에요? 지금 13만 4천이요. 또영주 TV가 13,700명이거든. 어떻게 하면은 10만 명 넘어갈 수 있나? 비법 전수. 비법 전수. 네. 일단 근데 이제 제가 시작할 때는 축구 유튜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기를 잘 탔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조회수도 갑자기 쭉 늘어나고 구독자 수도 쭉 늘어났는데 요즘은 이제 보니까 좀 자극적인 거? 벗어야 되나 내가? 그런 거 말고 노란 딱지부터. 비난하는 거 있죠, 막 이제 뭐. 비판. 막 이러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전에 잘된 유튜브들이 닫으면 될 것 같은데. 경쟁자가 없어도 좋죠. 네. 아니, 주로 전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그러면은 경기도 뭐 보고 다시 또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이 유튜브를 만들 텐데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팀에 대해서 전력 분석을 했을 때는 그 팀에 대한 경기를 좀 많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많이 봐야죠. 네. 그러면은 보통 몇 경기 정도를 보시고 하시는 편이에요? 일단은 한 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뭐 코치 자격증이나 축구계에서 일을 했다거나 뭐 선수 출신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결국은 전술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쟤는 선출이야? 아, 이렇게 보통 반응을 하세요. 네네네. 그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또 없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내가 강점을 가져야 되는 건 진짜 축구 경기를 많이 봐야겠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팀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아무도 좀 얘기를 못할 만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진짜 경기를 많이 보고요. 일단 영상 하나를 만들면 보통 한 6, 7경기 정도는 평균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그 팀이 만들어내는 경기 패턴이나 이런 게 조금 보이잖아요. 네네. 그런 걸로 영상을 만드는 거죠. 지금 그 페노 씨가 얘기하는 거는 평상시에도 경기를 챙겨보는데 그 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6, 7경기를 계속 돌려본다. 요 얘기예요. 그쵸. 네네네. 뭐 많은 분들이 6, 7경기밖에 안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보다가 뭔가 컨텐츠가 필요하다면 한 번 더 복귀를 하고 이렇게 또 집중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전체적으로 일단은 모든 팀들의 좀 전술적인 포인트를 조금씩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 최대한 많이 보려고 하는 편이죠. 이게 사실은 어떤 축구 전문가나 어떤 해설위원이나 와도 그 팀의 팬분들보다 그 팀의 전술을 빠삭하게 알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 팬들한테 만족을 시켜줘야 되니까 컨텐츠로 그러려면 정말 틀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엄청 그런 조심스럽게 많이 보는 편이죠. 네, 제가 최근에 바르셀로나 관련 영상에서 실수를 범하는 바람에 형, 우리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달려요. 가끔 틀린 정보 나오면 그거 아닌데요? 그러면서 뭐 공격적인 댓글이 많이 달리죠. 역시 뭐 코치는 아니었군 뭐 이런 거. 지금 그 축구 유튜브로서 수입은 괜찮나요? 일단은 제가 좀 기준을 잡았던 게 맨 처음에 네. 내가 취직해서 벌 수 있는 돈만큼의 돈이 벌려야 유튜브를 해야겠다.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유튜브로는 뭐 제 나이대 직장인 정도 버는 것 같고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유튜브만으로 수익을 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유튜브는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외부 행사들이 오거나 뭐 어떤 콜라보를 하거나 이런 것에서 오는 수입들이 더 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수입들이 조금 더 있고요. 지금 생활에 만족하시나요?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 하면서도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댓글 보면서. 그렇죠. 내가 괜히 뭐 이런 댓글까지 들어야 돼? 내가 이렇게 욕까지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새벽 축구 전문가 하기 전에는 창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책을 소개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래서 책 끝을 접다라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그 채널을 운영하다가 그 채널을 판매를 하고 한 거라서 한 3, 4년 동안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댓글에는 조금 익숙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막 공격적인 댓글, 막 정말 진짜 인신공격하는 댓글이 많아요. 네네네. 보통 흘려듣는 편이고. 근데 유튜브 하면서 조금 힘든 건 그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축구계 밖에 있던 사람이니까. 네네. 이 축구계 안으로 들어와서 어떻게든 이 축구계 안에서 내 자리를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 축구계 쪽에 좀 인맥이 저는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뭐 유튜브가 잘 돼도 뭐 축구계 쪽에 계신 분들하고 콜라보를 하거나 이런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겠다. 아니면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어려웠죠. 진짜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치아랑 뭐 현역 축구 선수랑 같이 유튜브 만들고 이러면 대박일 텐데. 그렇죠. 그러면 저야 좋죠. 어머, 내가 지금 콘텐츠 하나를 제시했네. 저희 걸 먼저. 또 또영주 TV랑 또 같이 해도 되는 거고. 그래. 그쵸? 그러면 뭐
한밤의 축구 전문가 이거 내가 써도 되는 거죠. 네. 야, 이렇게 또 표절을 하네. 네. 새벽의 축구 전문가 패너 씨와 한밤의 축구 전문가 또용주가 함께하는. 네. 그럼요. 아주 좋은데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이런저런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패너 씨. 아, 제가 감사하죠. 네.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봬요. 네, 또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청년상인 것 같아. 저도 한번 뵙고 싶어요. 음. 나중에 한번 사석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낯을 가리는 스타일 같더라고. 초반에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친해지면은 또 맞아. 그런 것들이 또 허물 수 있으니까. 맞아. 아휴, 새벽에 축구 전문가 패너도 참 불쌍하지. 뭘 누가 불쌍해? 우리 한밤의 축구 전문가가 더 불쌍한데 지금. 친해진 해설위원이 송영주라니. 그래. 그래. 자책하는 멘트지만은 전국을 찔렀다. 네. 패너가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힘냅시다. 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 얘기를 시작하죠. 네. 하시죠. 자, 위클리 플레이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를 각자가 뽑는 시간. 위클리 플레이어는 나부터 해야지. 왜냐하면 내가 제일 마이너거든. 맞습니다. 아, 맞아. 내가 뽑는 캐릭터가 항상 제일 마이너고 맞습니다. 제일 마니아적이거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오늘도 그런 선수다. 흘려 들으면 되는 그래. 아무도 모르는 선수. 그래서 나는 또 길게 안 하잖아, 위클리 플레이어는. 네. 오늘은 제노아의 잔루카 스카마카. 오. 이게 스카마카가 이탈리아 축구를 좋아하신 분들에게는 은근히 익숙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AS 로마 유스 시절부터 굉장히 좀 평가가 좋았고 기대를 많이 받던 그런 젊은 공격수였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약간 로망이 있잖아요. 야, 체격이 피지컬이 이렇게 좋은데 발기술도 좋아? 이런 공격수는 뭐 무조건 터진다. 무조건 안고 가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스카마카도 약간 그런 계열의 공격수였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또 라이올라가 또 수작을 부려서 PSV 에인토벤으로 보내버리게 되죠. 네, 그래서 근데 PSV에서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다시 이탈리아로 건너와서 뭐 하브리그를 이렇게 오가다가 올 시즌엔 이제 제노아에 정착하게 됐는데 제노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1월이었던가요? 한번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최근에 선수 보강하고 선수들이 살아나고 하면서 부활했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2월 기점으로는 이렇게 쭉 꺾이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면서 감독 교체 효과가 좀 이제 떨어지나? 약발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데스트로 그때 엄청 좋았거든요. 그때 말씀드릴 때 막 몇 경기 연속골 막 이렇게 놓고 커리어 최고의 해를 보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7경기 연속 무득점. 김진수의 저주. 그런 거야? 그러면은 저주할 선수를 미리 딱 뽑아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야겠네. 아스날 바르셀로나 기다려. 네. 이런 위기가 있었는데 이때 하필 지난주에 파르마를 만났어요. 파르마는 올 시즌 제노아보다 더 안 좋아. 진짜 강등권에 있고 올 시즌 정말 강등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조금 살아나는 추세였어요. 겨울에 선수들 보강도 많이 하기도 했고 뭐 팀을 정비하다 보니까 조금은 폼이 올라오는데 그래도 여전히 강등권인 이런 약체인데 그러면 이런 팀은 잡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파르마에게 5연패 중이었거든 제노아가. 선적인 거지. 그래서 이 경기도 파르마가 최근에 뭐 펠레도 돌아왔고 뭐 공격수들 여러 영입하면서 좋아졌으니까 파르마가 이기겠는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경기도 16분 만에 그라치아노 펠레가 엄청난 오버헤드킥으로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리드를 했어요. 이거 흐름대로 가는구나. 근데 45분에 카마카가 딱 후반에 교체 투입됐어요. 쓸까 말까 하다가 쓴 거지. 요거 준비했나? 준비했어, 순간적으로. 그렇게 해서 투입이 됐는데 아스카마카가 경기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 근데 한 번씩 터트리는 공중볼 싸움에서 경합에서의 승리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고 이날 공중볼 경합 4번 시도해서 4번 모두 성공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3번이 슛으로 연결됐고 그리고 터치도 24회밖에 없었고 패스는 성공률이 19%. 이거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16번 중에 3번 성공한 거야. 이거 패스는 완전 이건 뭐야. 19회 그래 이게 사실 이것만 보면은 완전 실패한 교체지. 그치. 근데
이 선수가 멀티골을 넣었어, 교체 투입돼서. 어. 그래서 역전했거든. 이거 질 것 같은 경기를 역전한 거거든. 그러면서 제노아도 어떻게 보면 강등권과의 격차가 야금야금 줄어들어가는 가운데, 한숨 돌렸다. 이거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제노아가 살아나는데 스카마카가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야, 패스 19%. 야, 나는, 그래, 아니, 아무리 교체 투입돼서 패스가 많지 않아도 19%는 좀 솔직히. 야, 너무 그 있어. 얘기는 패스 성공률이 19%인데 2골 넣었다는 건 난 골만 넣어야. 골만 넣으면 된다라는 거지.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패스 정확도보다 슈팅 정확도가 더 높을 것 같은데. 그렇죠. 75%였으니까. 걔한테 얘기해. 패스를 슈팅하듯이 하라고. 아니, 그리고 첫 번째 골도 공중볼 경합에서 약간 놓치면서 넘어졌거든요. 수비수하고 같이 넘어졌는데 그 우측에 있던 동료가 크로스 올린 걸 또 재빠르게 일어나가지고 발만 갖다 댔어. 슛에는 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던 거야, 이날은. 또 컨디션이 참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덕분에 또 제노아가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네. 김진수가 뽑은 선수는 패스 성공률 19%에 쓸까 말까? 발음도 안 된다. 잔루카 쓸까 말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영훈 씨가 뽑은 위클리 플레이어는 네, 오늘은 저는 웨데고르를 뽑아왔습니다. 네, 아스날 선수죠. 네, 아스날 선수고요. 오늘 새벽에 웨스트햄과의 이제 경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가장 잘했던 선수가 누구냐고 하면은 아스날 쪽에서는 라카제트를 좀 뽑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웨데고르가 아스날이 0대3에서 3대3으로 만드는 그 과정에서 세 골 모두 기점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웨데고르를 뽑았고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이제 그 웨스트햄과의 경기를 잠깐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웨스트햄은 이날 이제 풀전력으로 할 수 있는 멤버들이 다 나왔고 아스날 역시 스미스로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베스트 멤버로 나왔습니다. 일단 전반전 초반부터 웨스트햄 공격이 아스날이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전반 14분 제시 링가드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곧이어 16분에는 제로드 보엔의 득점, 그다음에 31분에는 토마스 수책의 추가골까지 터지면서 전반전 한 30분 만에 아스날이 3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링가드한테 골 먹었을 때 기분 안 나빴어요? 링가드 발했다고 오자마자 이거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 나는 기분 나쁜 게 피리도 안 불었어. 그니까요. 아스날을 얕본다는 거지. 나는 뭐 아스날한테 피리 따위는 불어주지 않아도 돼. 근데 이런 전반전은 거지. 링가드 쇼였어. 근데 링가드가 진짜 한 골 한 개의 도움이었어. 아니, 그 지난 주말에 맨유에게 졌었잖아요. 그땐 네. 링가드가 이제 계약 조항 때문에 못 나왔거든요. 그렇지. 네. 확실히 링가드가 중요한 선수라는 게 또 이 경기 전반에 잘 드러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 경기에서 중원에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로 나왔던 링가드를 진짜 제대로 막질 못하더라고요, 수비진들이.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그냥 4대0, 5대0도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3실점이나 한 후에야 아스날이 조금씩 분위기를 잡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37분 웨데고르의 패스를 시작으로 우측 윙백으로 나온 체인버스의 크로스, 라카제트의 슈팅이 골망을 가르면서 스코어를 3대1로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토마스 수책이 발을 뻗는 장면으로 수책의 자책골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반전 들어서는 아스날이 또다시 분위기를 잡고 공격을 만들어 나갔고 여기서는 웨데고르는 우측 하프 스페이스와 그다음 중원에서 상대 수비를 상대로 탈압박 능력, 그다음에 패스를 통해서 웨스트햄 수비를 약간 좀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다음 이후 후반 60분에는 중원에서 사카의 패스를 이어받은 후 중원에서 상대 수비의 시선을 빼앗은 후에 우측으로 뛰어들어가던 체인버스에게 내주었고 체인버스가 올린 크로스를 웨스트햄의 크레이그 도슨이 시원하게 자책골을 넣어주면서 3대2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또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웨스트햄이 다시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아스날을 상대로 조금 더 위협적인 장면을 막 보여주었는데 아스날이 진짜 운 좋게 좀 막아내는 장면들이 있었고 그 위에 아르테타 감독은 뭐 사카 자카를 빼고 뭐 페페 로우를 투입하면서 조금 새로운 공격 엔진을 투입시키면서 다시 분위기를 올렸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이제 경기 막판에 아스날의 득점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웨데고르가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줬습니다. 후반 81분에는 사카의 패스를 받은 후 웨데고르가 우측 하프페이스 지점에서 앞에 있는 페페에게 내주었고 페페가 올린 크로스를 라카제트가 강한 헤딩으로 동점골을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록 후반전에는 좋은 경기력으로 동점까지는 따라잡았지만 3대3으로 비겼고 이날 웨데고르는 아스날이 기록한 3골 모두 기점 역할을 해주면서 기점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카제트가 확실히 눈에 띄는 활약을 하긴 했지만 공격의 기점 역할을 웨데고르가 잘한 것 같고 페페가 득점 기회가 적지 않았는데 그걸 다 놓치는 게 네. 야 진짜 아스날 팬들 속 타겠더라. 그러니까 이 네. 경기는 막판까지 뭔가 다시 역전하나?
왜냐면은 이 전에 레스터 경기도 그렇고 올림피아코스도 역전했던 힘을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 이랬는데 그거를 못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지지하는 게 어딥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근데 이 경기가 아스날에게 조금 중요할 수도 있는 게 뉴캐슬전의 악몽을 깰 수 있는 네. 그런 경기일 수도 있거든.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스날은 앞서고 있다가 따라잡혀서 허망하게 놓치는 경기의 대명사들이었어. 맞습니다. 뉴캐슬전이 그게 가장 결정적이었고 4대0으로 앞선 걸 4대4까지 쫓았었죠. 네, 쫓아왔던데 근데 이거는 3골을 쫓아가는 저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대로 이제 웨스트햄 선수들이 이제 두 번의 자책골 때문에 3대3까지 따라잡은 거기는 한데, 딱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모두가 그 연결고리를 웨데고르가 잘해주고, 아까 라카제트가 마무리해줬던 것처럼 그런 게 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았나, 경기 막판에. 그래서 이 경기 웨데고르의 기록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패스 정확도 93%, 난 볼터치 95회, 페널티 박스 침투 16회로 최다 기록, 크로스 9번으로 최다 기록, 6번의 볼 경합 성공, 드리블 성공 4회, 이것도 최다 기록이고요. 그다음에 기회 창출 4회, 3번의 슈팅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웨데고르 히트맵을 보면은 우측 하프 스페이스 공간이 좀 찍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팬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이런 기록들만 봤을 때 그냥 여기서만 활동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웨데고르의 패스맵과 좀 같이 보면은 이 선수가 그러니까 하프 스페이스 그다음 중원에서 오가면서 경기장 전 지역으로 약간 전진 패스를 했다는 걸 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특히 또 이날 가장 좋았던 거는 웨데고르를 중심으로 한 주변 동료들과의 좀 연계 플레이가 좋았는데, 후방에서는 토마스 파티와의 호흡이 좋았고, 그다음에 전방에서는 라카제트와, 그다음 우측에서는 오버래핑하는 체인버스와 좀 호흡이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이날 웨데고르의 활약을 보면서 약간 과거 외질이 처음 아스날 왔을 때 모습이 좀 많이 생각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 후에 아르테타 감독은 웨데고르에 대해서 그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고 경기를 읽는 능력이 매우 똑똑하고, 그다음에 팀의 실점 후에 모두가 긴장했을 때 웨데고르는 그의 플레이를 통해 선수들에게 볼 전개에 대한 안정감과 평정심을 심어주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웨데고르가 반년 임대로 왔잖아요, 아스날에. 네. 그래서 이번 시즌 이후에 다시 레알로 복귀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아스날이 잡을 수 있느냐, 영입할 수 있느냐, 영입까지는 좀 불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아스날한테 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시즌 말에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웨데고르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볼을 너무 예쁘게 찬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웨데고르처럼 볼을 예쁘게 차는 선수들, 그리고 패스 시야를 너무나 잘 확보하잖아요. 네. 그런 선수들이 공간 패스를 잘하면서 공격의 노예 역할을 상당히 잘해주는데, 근데 프리미어 리그는 거친 면도 있어야 되고 또 스피드도 따라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조금 아쉽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서서히 아스날 공격에서 자리매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웨데고르의 활약이 눈에 띄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스날이 진짜 어려운 경기를 펼친 거죠. 좀 그만했습니다. 웨데고르를 지금 이안 라이트는 빨리 데려와라, 영입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레알 마드리드도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일단은 또 아마 임대가 끝나면 다시 한번 데려가서 써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스날도 어떻게든 잡고 싶어 하겠죠. 네. 웨데고르가 지금 어떻게 보면 10번 자리 중앙공격형 미드필더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네. 근데 이 선수가 만약에 이 팀에 확실한 아스날 소속의 선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돼서는 또 다양한 패턴을 또 고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웨데고르를 소시에다드 시절처럼 쓸 수도 있고, 네덜란드에서 뛰던 우측 윙어처럼 쓸 수도 있고, 다양한 패턴으로 또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스날로서는 또 올여름에 웨데고르를 어떻게 하느냐도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문제일 것 같아요. 웨데고르를 잡는다면은 저는 4-1-4-1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약팀을 상대로는 그냥 토마스 테파티 박아놓고, 그리고 그 위쪽에 스미스로우하고 웨데고르를 중앙 쪽에 같이 쓰는, 물론 이제 공격에 치우친 전술일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네. 쓸 수도 있죠. 네. 자,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얀 오블락 골키퍼를 뽑았습니다. 사실 세비야의 야신부르 골키퍼를 뽑을까도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면은 세비야가 이번 라운드에 바야돌리드 원정 경기를 치렀는데 44분에 PK로 오레아나에게 실점하거든요. 네. 그리고 0대1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94분에 야신부르 골키퍼가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1대1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야신부는 골키퍼가 경기 끝나고 나서 커리어 사상 처음으로 골을 넣어가지고 골 세레머니는 생각조차 못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신부는 골키퍼의 활약이 돋보이는 경기라서 야신부는 골키퍼 할까? 그런 생각이 있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보고 나서 오블락 해야 되겠다. 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라리가 28라운드에서 루이스 수아레스의 결승골을 앞세워서 알라베스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이 경기가 매우 중요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최근 공식 8경기에서 2승 3무 3패를 기록하면서 주춤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 2패는 첼시에게 당한 패배죠. 네. 네. 근데 첼시하고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0대2로 패배하면서 8강 진출에 실패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알라베스전에서 최근 흐름도 끊을 필요성이 있었고 분위기도 바꿀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바꾸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라리가에서는 이 바르셀로나하고 승점차를 다시 4점으로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아쉬워요? 뭐가요? 아쉽냐고. 아쉽지 않습니다. 아쉽진 않아? 네. 그리고 이 경기에서 루이스 수아레스가 헤더로서 골을 넣었는데요. 네. 트리피어가 올려주고 헤더로서 너무나 절묘하게 넣었어요. 그래서 이 헤더가 바운드 되면서 골대 맞고 골로 연결되는 장면인데 루이스 수아레스가 이 골로서 올 시즌 라리가 19골을 기록했고요. 개인 통산 500번째 골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러면서 이 경기의 주인공은 나야 나를 외쳤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알라베스를 상대로 점유율이 62%였어요. 그만큼 경기를 주도했고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았거든요. 근데 슈팅 숫자가 8개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점유율에 비해서 슈팅을 많이 하지 못했다. 네네. 알라베스를 완전히 제압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고 반면에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역습을 통해서 슈팅을 9차례나 했거든요. 그중에 유효 슈팅이 3차례입니다. 근데 이 유효 슈팅 3차례를 얀 오블락 골키퍼가 모두 막아낸 거죠. 특히 결정적인 페널티킥을 선방하면서 팀 승리에 기여를 했는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대0으로 앞서 나가던 후반 40분쯤에 사비치가 리와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을 해요. 그래서 주심이 VAR 끝에 사비치에게 옐로 카드를 꺼내고 PK를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알라베스의 호셀루가 PK를 처리하기 위해서 섰는데 호셀루의 슈팅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너무 정직한 감도 있어요. 하지만은 얀 오블락이 너무나 잘 막아줬다. 그러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1대0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물론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스페인 언론들이 이거 PK 장면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들이 호셀로가 슈팅하기 전에 박스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진을 한번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규정을 어긴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내에서는 오블락이 선방이 인정이 되면서 네. 경기는 1대0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얀 오블락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진짜 놀라운 게 올 시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라리가 28경기에서 18골만을 실점했거든요. 그리고 무실점 경기가 14경기나 돼요. 오. 그리고 이 경기에 얀 오블락이 모두 출전을 한 거죠. 그러면서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라리가에서는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이브 74회, 페널티킥 2차례 중에 1차례 선방, 놀라운 기록을 계속해서 써나가고 있는 얀 오블락 골키퍼입니다. 그래서 얀 오블락 골키퍼를 뽑을 수밖에 없었다. 사실은 만약의 경우 얀 오블락이 PK를 막지 못했다면은 바르셀로나와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의 승점 차는 사실은 2점 차가 되겠죠. 엄청나게. 네. 그러면은 좁혀지는 거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가 모두 이제 뜨겁게 1위 경쟁을 할 수 네.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일단 얀 오블락이 지켜내면서 승점차 4점 차를 바르셀로나하고 유지하게 됐다. 네. 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면 바르셀로나가 리그 18경기 무패인가? 네. 네, 원정에서만 9연승입니다. 그리고 메시가 지금 미쳐 날뛰고 있거든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는 벤제마가 미쳐 날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A매치 끝난 다음에 4월 초에 펼쳐지는 엘 클라시코를 좀 봐야 된다. 엘 클라시코 보면 여기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쟁자 중에 한 명은 나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클리 플레이어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잠깐 쉬고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